그날 밤 우리는 산속 폐공장에서 단둘이 밤을 보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버스는 멈췄고 전화도 터지지 않았어요. 저는 젖은 옷을 꼭 끌어안고 떨고 있었고 그 사람은 말없이 자기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날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폐공장 지붕 위로 쏟아지던 빗소리가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런 순간에, 왜 그 품 안에서 제 다리가 스르르 풀려버렸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버스는 딱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유일한 존재가 그 버스였고 그 사람 박용수 씨였어요. 저는 늘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는 백미러로 승객들을 한번 쓱 훑쳤고 그게 전부였죠. 인사도 눈인사도 없이 무표정하게 기어를 넣고 언덕을 넘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마을 정류장에 서는 그 낡은 버스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어떤 날은 비가 쏟아져도 또 어떤 날은 눈이 무릎까지 쌓여도 그 버스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버스 시간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저도 그랬어요. 책방 문을 여는 시간도 아침차를 마시는 시간도 모두 그 버스에 맞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에서 유명했어요. 무뚝뚝하긴 한데 제 시간 절대 안 어기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결근 안 하는 사람. 사람들 말로는 이장님보다 더 성실하대요. 그런데 누구도 그를 진짜로 알진 못했습니다. 그저 버스 기사 아저씨로만 기억했지요. 저는 처음에 그가 무서웠어요. 매일 아침 버스에 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버스 문 열 때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표정이 없는 걸까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무표정한 얼굴이 점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되기까지 했어요. 혼자 사는 마을 책방지기로서 저에겐 그 짧은 버스 시간이 하루의 유일한 사람 냄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단조로운 운전대 돌리는 소리, 브레이크 밟는 소리, 그리고 가끔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가을이 막 들어서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제법 쏟아졌고 나는 괜히 책방에 있다가 늦게 나왔죠. 버스가 떠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더군요. 우산도 없이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기다리셨어요? 내가 창문 너머로 물었을 때 그는 백미러만 한번 보고 짧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리고는 문을 열었죠. 그게 다였어요. 근데요, 그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안 기다렸다는 사람치고 버스는 5분이나 정시에 늦었고 비는 그 사람의 어깨를 다 적시고 있었거든요. 버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젖은 의자에서 나는 빗물 냄새,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마음에 각인되었어요.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무심함을 읽는 법을 알게 된 게,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내 손에서 떨어진 책을 주워줄 때, 버스에서 내릴 때, 꼭 2번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줄 때, 시내 다녀오고 돌아오는 날이면 짐 많으니까 앞자리 앉으라고 말할 때 모두 말투는 툭툭 던지는데 그 말투 안에 무겁게 눌린 온기 같은 게 있었어요. 가끔은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내 옆을 지나갈 때 괜히 나 혼자 뜨거워지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날 밤엔 혼자 이불 속에서 괜히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그날은 종일 비가 왔어요. 묵직하고 촉촉한 가을비, 책방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히고 저는 뜨거운 국화차를 마시며 버스를 기다렸죠. 창가에 앉아 빗방울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날이었어요. 책방은 물기 어린 종이 냄새와 묵은 책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짐 많으면 뒷자리는 불편해요. 그가 한마디 툭 던진 뒤로는 내 자리처럼 굳어졌죠. 사실 이렇게 가까이 앉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 사람의 숨소리, 손가락 움직임, 그리고 가끔 흘러나오는 작은 한숨까지.
모두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가까움이 점점 당연해지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버스 안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흐릿하고 그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그날도 저는 늘 그렇듯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비에 젖은 셔츠 냄새와 차 안에 가득한 라디에이터 열기, 그리고 그 사람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더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하게 안심되는 냄새요. 세탁소 냄새와 희미한 담배 향, 그리고 어딘가 묵직한 나무 향이 섞인 그런 냄새였어요. 빗물에 젖은 내 우산이 버스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고 저는 얼른 닦으려 허리를 숙였죠. 그는 백미러를 한번 보고 말했어요. 오늘 책 2권만 사셨어요? 저는 놀라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늘 5권, 6권씩 사오던 제게 그날은 정말 딱 2권만 들어 있었거든요. 가방이 가벼워 보여서요.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하고는 기어를 넣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왜 그렇게 가슴이 뛰는지 말을 잊은 채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 습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매일 만났지만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나를 봐주고 있었다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버스에서 내리는 길에 갑자기 비가 세차게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던 나는 헛걸음질을 하며 뛰어가려 했는데 그가 조용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잠깐만요. 그리고는 자기 점퍼를 벗어 말없이 내 어깨에 걸쳐줬어요. 투박한 면 점퍼였는데 그 무게감이 어깨를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어릴 적 아버지의 커다란 외투를 쓰고 다니던 그 기억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젖으실 텐데. 난 어차피 집까지 바로 들어가요. 근데 누군가는 감기 걸릴 것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어요. 누군가를 챙기는데 익숙지 않은 목소리. 그런데 그 안에 진심이 묻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점퍼는 따뜻했고 어깨를 감싸는 무게가 묘하게 안정감 있었죠.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사람은 말보단 행동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점퍼 냄새, 그건 그날 밤 내 잠자리까지 따라와서 한참을 내 베개 맡에 남아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도 자꾸만 그 냄새를 찾는 제 자신이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날은 책방에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장날도 아니었고 날씨도 흐렸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일찍 들어가는 분위기였죠.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책의 바다에서 혼자 표류하는 것 같은 날.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리고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날. 저는 어쩐지 마음이 가라앉아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졸고 있었어요. 18시간 넘게 문을 열어두었지만 들어온 건 마을 할머니 한 분과 택배 기사님 뿐이었어요. 뜨거웠던 차도 이미 식었고 창가에 놓인 양초도 반쯤 녹아내렸죠. 책방 안은 해가 기울며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문 열리는 작은 종소리에 저는 얼른 일어나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박용수 씨, 버스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까요? 그는 운전모를 벗고 조심스럽게 책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 닫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좀 쉬고 있었어요. 그는 문을 닫고 책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나무 책장 사이를 지나며 어떤 책 앞에 멈춰섰죠. 그의 손가락이 책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버스 운전대에 올려진 거친 손이 이렇게 부드럽게 책을 만질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거 예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가 꺼내든 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였어요. 두꺼운 양장본, 빛바랜 표지의 그 책은 손님들이 쉽게 손대지 않는 책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책을 읽었다니 또 하나의 낯선 모습이었어요. 그 책 어려워요. 내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고 눈은 그대로인데 묘하게 깊은 그 순간 저는 무장해제 당한 기분이었어요. 딱딱하고 차가울 거라 생각했던 사람의 부드러운 웃음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책을 내려놓고 계산대 앞까지 와서는 말했어요. 오늘은 시내 안 가세요? 책 배달 끝났고 그냥 가게 정리 중이에요. 그날은 시내 대신 마을 할머니들께 책을 배달하는 날이었어요. 노란 자전거에 책을 가득 싣고 다니던 제 모습을 어디선가 봤던 걸까요? 그 사람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뭔가 망설이다가 카운터 옆에 놓인 찻잔을 가리켰어요. 차도 마시고 계시네요. 그 말이 어쩐지 초조해 보였고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앉으실래요? 그는 대답 없이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죠. 그 손이 정말 컸어요. 단단하고 투박한데 잔을 드는 손끝은 놀랍도록 섬세했죠. 갈라진 손마디, 운전대를 잡아 굳어진 손가락. 그런데 그 손이 섬세하게 찻잔을 다루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국화차네요. 네, 향기 괜찮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내 손등을 스쳤어요. 스친 게 전부였는데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죠.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직였고 그는 아주 천천히 손을 거두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말투, 차갑지도 무겁지도 않았지만 그 안엔 무언가 억눌린 감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온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당혹감 같은 거였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놀랐어요. 그 이후 우리 사이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어색하지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조용히 나누고 있다는 그런 안온함이 있었죠. 그의 손등에 남은 온기, 그게 그날 밤 오래도록 내 손바닥 안에 남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아직 떠나지 않은 온기로요. 그날은 시내에서 볼 일이 많았어요. 은행도 들러야 했고 약국도 다녀와야 했죠. 비가 온다고 했지만 괜찮겠지 싶어 작은 우산만 챙겼어요.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바람도 제법 쌀쌀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뿐인 시내버스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시내에 도착해서 서둘러 할 일을 마쳤어요. 은행에서 책방 대출 상환금을 내고 약국에서 무릎 아픈데 바를 연고도 샀죠. 오랜 시간 책장 사이에 서서 고객들을 안내하다 보니 어느새 몸이 이렇게 낡아가고 있었어요. 다리도 자주 저려왔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니 견딜만 했답니다. 돌아오는 버스엔 저 혼자뿐이었어요. 저녁 무렵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에는 보통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아침에 시내로 나가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자기 차나 다른 교통편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녁 버스는 종종 텅 비어 있곤 했죠. 박용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출발했어요. 우린 한동안 말없이 달렸고 버스창 너머로는 회색 하늘 아래 논이 쓸쓸하게 펼쳐졌어요. 저는 약국에서 산 무릎병고를 가방에서 꺼내 살펴보았어요. 미처 사용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언덕을 막 넘을 무렵 갑자기 버스가 덜컹 소리를 내며 멈춰섰어요. 버스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꺼지고 실내 등이 깜빡거렸죠. 저는 당황해서 무릎병고를 떨어뜨렸고 그게 버스 바닥을 굴러 운전석 쪽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놀라 묻자 그는 계기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배터리가 죽었네요. 여기 신호도 안 터져요. 근처에 비 피할 때 있어요. 같이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더 검게 변하고 있었고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골길 한가운데 멈춰선 우리 버스 그리고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 갑자기 영화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나섰어요. 논길을 몇 걸음 걷자 나무 뒤편으로 낡은 폐창고 하나가 보였어요. 오래전에 농기구를 보관했던 곳 같았어요. 문은 낡았지만 다행히 열렸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문을 여니
곰팡내와 나무 먼지 냄새, 그리고 묘한 정적이 퍼졌죠. 빗소리만 천장을 두드렸고 저는 잠시 망설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그가 안으로 들어서며 자기 점퍼를 벗어 깔고 앉더니 내게 손짓했어요. 앉으세요. 젖으면 감기 걸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옆에 앉았어요. 빗물에 젖은 바지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죠. 비는 점점 굵어졌고 창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침묵, 길고도 조용한 침묵. 두 사람의 호흡 소리만 간간히 들렸고 저는 자꾸만 손가락으로 바닥을 만지작거렸어요. 어색함을 감추려는 몸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긴장했던 걸까요?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아까 손 스친 거 신경 쓰이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말없이 내 어깨를 감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소리도 크게 들릴까봐 한참을 그 품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그의 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했고 상상 못했던 만큼 따뜻했어요. 평소엔 철벽처럼 느껴지던 그가 이렇게 누군가를 품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스르르 앉아버렸어요. 몸은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저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가 당황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이상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그 사람과 가까워진 상황, 우연히 찾은 폐창고, 그리고 그의 온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팔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런 날 있어요. 혼자서 버틴 시간이 길면 그렇게 풀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아무도 몰라줬던 내 긴장, 내 조심성, 내 체면. 그 사람은 그 짧은 말 한 줄로 다 알아버렸어요. 책방을 혼자 운영하며 쌓아온 단단한 껍질,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 했던 그 모든 시간, 그가 한마디에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창고 밖엔 비가 퍼붓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의 품 안에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멍하니 하루를 보냈어요. 창고에서 돌아오는 길,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고 걸어준 그 촉감이 아직도 손등에 남아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옷을 벗었는데 그 사람의 점퍼에서 묻어온 체온이 이불을 덮었을 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두근거리는 마음과 혼란스러운 감정과 말도 안 되게 설레는 상상이 머리맡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리고 5시를 알려도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방을 운영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마을에서는 적당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갑자기 아득해지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책방 문을 열고 마을 버스를 기다렸죠. 그 사람은 정시에 왔고 나는 늘 그렇듯 앞자리로 올라탔어요. 평소처럼 당당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신했죠. 근데 그 사람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타는 것도 힐끗 보기만 했고 버스는 아무 말 없이 출발했어요. 운전대 잡은 손이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고 기어를 넣는 동작도 조금 어색했어요. 그의 침묵은 평소와 달랐어요. 무심한 게 아니라 뭔가 의도적인, 날카로운 벽을 세운 듯한 그런 침묵이었죠. 제 가슴 한켠이 쿡 찔렸어요. 어제 그 폐창고에서의 일이 실수였던 걸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느꼈던 걸까? 그 온기는
그저 비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일이었을 뿐인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버스 안에서는 말 한마디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제 덕분에 따뜻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그는 백미러를 한번 보고 말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말이 어쩐지 너무 날카롭게 들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을 그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처럼 뭔가 잘못된 신호를 보낸 사람처럼 부끄러웠죠. 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으로 어제의 장면을 되풀이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되짚어보고 있었죠. 그의 품에 안겼던 그 순간,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 분명 그때는 틀리지 않았는데, 아니, 어쩌면 내 착각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났고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혼자 책을 읽고, 다시 혼자 버스를 탔고, 다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버스 안에서는 예전처럼 세 번째 자리에 앉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는 눈인사도 없이 그저 승객과 운전기사로 돌아간 듯 했죠. 그런데 그 고요함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 익숙했는데 갑자기 그 시간이 참기 힘들게 느껴졌어요. 책방에서도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고 밤에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좋아하던 차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께 꾸중 들은 날처럼 가슴 한구석이 쓰리게 아팠어요. 그날 이후 그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이유를 몰라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책방 문을 여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단 며칠의 변화였는데 마치 몇 년이 지난 것처럼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간 걸까? 혹시 나 혼자만 특별한 무언가를 느낀 걸까? 나이 들어 외로워서 그런 착각을 했던 건 아닐까? 내가 미친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책방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그 사람의 말없는 시선이 이젠 나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뼈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하고 책을 사가고 날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저 웃는 얼굴 뒤에 숨어 있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이 서러움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버스가 마을 종점에 도착했을 때 내렸던 발걸음을 되돌려 그 사람 창문을 두드렸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머뭇하다가 엔진을 끄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이 망설임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듣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그냥 이대로는 못 넘기겠어요. 그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 눈 속에 처음 보는 슬픔 같은 게 비쳤어요. 평소의 무표정함이 아닌 깊은 상처가 스며있는 눈빛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가 나를 피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요.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가 꺼지니 정적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 사람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고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점점 어둠에 삼켜지고 있었어요. 마을 종점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가로등 하나가 꺼졌다 켜지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민망하게 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강인해 보이던 그 사람의 어깨가 한순간 무너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시간 뭔가를 짊어지고 있던 사람이 잠시 그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죠. 아니에요. 그건 제 문제예요. 그 목소리는 낮고 잠긴 톤이었어요. 말끝마다 오래된 돌을 옮기듯 하나하나 꺼내기 힘들어 보였죠. 그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깊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한숨이었죠. 그날 이후 꿈을 꿨어요.
아내가 탄 버스가 눈길에서 미끄러지던 그 장면을 내 심장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그가 왜 항상 무표정했는지, 왜 말이 없었는지, 왜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굳은 얼굴 뒤에 숨겨진 슬픔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내는 17살 땐가 처음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내 옆에 있었죠. 결혼하고 30년 넘게 같이 살았고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백미러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창밖 풍경도 내 얼굴도 없었고 아마 자신의 과거만 비치고 있었겠죠. 그의 눈빛이 마치 멀리 떠나간 누군가를 찾는 듯 했어요. 잠시 침묵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웃었어요. 어떤 날이라도 내가 무뚝뚝해도 말이 없어도 늘 그 사람은 웃으며 내 옆에 있었죠. 그 말을 하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날 시내 다녀오는 길에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부딪힌 것도 크게 아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굳건함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얇은 종이처럼 바스락거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목을 가다듬었죠. 운이 나빴어요. 그 사람만, 그 순간만 그렇게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앙다문 채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그냥 가슴에 받아냈어요. 거기서 멈춰도 충분했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어요. 어쩌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은 꺼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그때 운전하고 있었어요. 내 손으로 운전하던 버스였고 내 아내가 탄 그 버스였죠. 아내는 그날 시내에 옷을 사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그의 주먹이 운전대를 꽉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다가 다시 힘없이 풀어지는 그 모습에서 오랜 자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내가 운전하는 차에 누군가를 태운다는 게 그게 죄 같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내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뭔가 새로운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 같은 것. 근데 당신을 태우고 싶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누구도 태우고 싶지 않았던 그 버스에 나를 태우고 싶었다는 그 고백이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웃는 걸 보면 좋았고, 버스에 타면 괜히 긴장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안 보이면 신경이 쓰였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엔 거짓이 없었어요. 어디선가 오래 참았던 말들이 겨우겨우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진심. 그 진심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날 창고에서 당신 품에 안겼을 때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오래 버텼던 게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어요. 처음엔 그가 움찔했지만 이내 그대로 두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때론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죠. 오래 굳어있던 그 손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내 손을 감싸쥐었어요. 그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 그게 바로 제가 다시 그 사람의 버스를 타게 만든 이유였어요. 버스 밖으로는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밤이었죠. 결정적인 말은 없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요. 다만 어느 날 그가 책방 문 앞에 서 있었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늘 밥 같이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좋아요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우리 사이엔 이미 긴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해가 일찍 지는 가을날이었죠.
책방을 닫고 짧은 단장을 했어요. 거울 속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얼마만인지 약간의 화장을 했고 오래 묵혀두었던 옷장 속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티 하나 얼룩 하나 없이 깔끔하고 무릎을 덮는 단정한 원피스였어요. 그 옷에 맞춰 구두까지 신고 저는 그를 기다렸어요. 어둑해진 거리, 그가 운전하던 버스가 아닌 자가용으로 나타났을 때 조금 놀랐어요. 정장까지는 아니었지만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 차림의 그는 어딘가 낯설면서도 친근했어요. 오랜 세월 버스 기사복만 입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죠. 그의 집은 의외로 아늑했어요. 군더더기 없는 거실, 깨끗하게 정리된 식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난 하나. 혼자 사는 집이라기에는 너무 정갈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죠. 요리는 못해요. 대신 국은 내가 끓였어요. 라면 스프 말고.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진중하고 무거울 줄 알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내가 싸온 무말랭이로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진 않았지만 그게 또 따뜻했어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인 그런 맛이었죠. 식사를 하는 내내 우리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 짓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긴 대화가 필요 없는 묘하게 익숙한 침묵이었어요. 마치 오랜 부부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그냥 좀 더 있다가요. 저는 무릎 밑이 저릿해지는 느낌에 숨을 들이켰어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고 얼굴이 뜨거워졌죠.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치 첫 데이트처럼 어색하고 설렜어요. 괜찮을까요?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방 안불을 켰어요. 노란 조명이 부드럽게 번졌고 창밖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저는 그가 건넨 수건으로 손을 닦고 그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빗으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정신 차려, 김소연. 지금 뭐 하는 거니? 거울 속 내 눈동자는 소녀처럼 반짝였고 주름진 얼굴에는 홍조가 돌고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웃기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감사했어요. 서랍에서 고이 접어뒀던 연한 실크 잠옷을 꺼냈고 그걸 입고 천천히 문을 열었죠. 그 옷은 10년도 더 전에 홍콩 여행 갔을 때 충동적으로 산 것인데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어요. 왜 그걸 챙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서였을까요? 그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티셔츠에 면바지 차림, 방 안엔 따뜻한 국화차 냄새가 맴돌았어요. 창가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작은 촛불도 켜져 있었죠. 차 끓였어요. 잠 안 오실까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려 양손으로 잔을 감싸쥐었어요. 그 모습이 어색했는지 그가 살짝 웃어 보였죠. 어떤 말보다도 그 웃음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뜨거운 차 한 모금, 손끝부터 심장까지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그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고 그는 나를 아주 천천히 그의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려서 그대로 그 사람 품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나머지 찻잔이 흔들렸고 뜨거운 차가 손등을 적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통증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품 안에 안긴 그 순간만이 전부였죠.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 너무 떨려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긴장, 설렘, 두려움, 그리고 기대.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다리를 풀어놓은 걸 거예요. 소녀처럼 가슴 두근거리는 이 감정이 제 나이에 가능할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는 웃었어요. 처음 보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동안의 무표정함은 어디로 갔는지 그 얼굴엔 따스한 기운이 번져 있었죠.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안아만 드릴게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두르지 않는 그 배려, 조급해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거든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맞춰 내 호흡이 차분해졌어요. 그 품이 단단했어요. 근데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오랜 세월 그가 혼자 견뎌온 시간들, 그리고 제가 혼자 살아온 날들이 이 온기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60년을 버티며 살아온 몸이 그 품 안에서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맡겨본 그런 순간이었어요. 오랜 시간 단단히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풀어내는 것처럼 제 마음도 그렇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첫날 밤이었어요. 결혼도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제게는 60년을 살고서야 맞이한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책에서만 읽었던 그 느낌, 영화에서만 보았던 그 설렘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 손길에 몸이 점점 나른해져 갔죠. 비 오는 소리, 촛불 타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호흡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잔잔한 음악처럼 그 소리들이 어우러져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죠. 오래 기다렸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기까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아내를 잃은 후 그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서 홀로 버틴 시간들, 그 모든 세월이 그 짧은 말 속에 담겨 있었어요. 저도요. 제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길, 제 외로움을 나눠줄 사람이 오길. 책방 안에서 혼자 보낸 긴 세월 동안 저는 은연중에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는 제 머리카락을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이미 흰 머리가 많이 섞인 제 머리를 마치 보물처럼 쓰다듬는 그 손길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제게서 늙은 여자가 아닌 한 사람을 봐주는 듯한 그 시선이 고마웠어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셔도 돼요.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돌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기다리는 집은 없었고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제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무르고 싶었어요. 침대는 제가 쓸게요. 당신은 방에서 주무세요. 그가 일어서려 하자 저는 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같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저는 그의 품 안에서 밤을 보내고 싶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그저 그의 숨결을 느끼며 잠들고 싶었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등을 대고 누웠을 때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감이 딱 좋았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부담 없이 잠들 수 있는 그런 거리였죠.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잠자리는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가 있어 더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죠.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떴을 때 그의 팔이 여전히 저를 안고 있는 걸 느꼈어요.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랜 고통을 안고 살아온 그 얼굴이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거든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거친 수염 자국,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굳어버린 입꼬리.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시간 풍파에 깎인 바위가 이제는 둥글게 마모되어 손에 부드럽게 잡히는 것처럼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와 깊이 교감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조심스럽게 닿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마치 20살처럼 뛰었죠. 열정보다는 따스함이, 욕망보다는 애틋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키스였어요.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조심스러운 사랑이 담긴 그런 온기였습니다. 자요. 내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내일이라는 약속,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제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제게 누군가와 함께할 내일이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저는 그의 품 안에서 60년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그리고 두 심장이 나란히 뛰는 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의 첫날 밤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지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낯선 방, 낯선 침구,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곳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었죠. 눈을 떴을 때 제 머리맡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아침 먹고 가세요. 커피 준비했습니다. 간결하지만 그 안에 배려가 느껴지는 메모였어요. 옆에 누운 그 사람은 먼저 깨어 거실에 나가 있었어요. 주방에선 은은한 커피향이 났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어제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개운해진 아침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주방으로 나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였고 흰머리도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생기, 그런 게 보였죠. 간단히 머리를 정리하고 세수를 한 뒤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는 내 모습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내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아줬어요. 아침 햇살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친근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식탁 위 2개의 머그잔과 2개의 시선이 놓여 있었죠.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가 접시에 담겨 있었고 그건 분명 그가 준비한 것이었어요. 볶음 요리는 못한다던 그 사람이 아침은 이렇게 준비할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요리 솜씨가 나쁘지 않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살짝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의 무뚝뚝함은 온데간데 없이 소년처럼 쑥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갓 구운 빵 냄새, 갓 내린 커피 향기, 그리고 두 사람의 숨결이 섞인 아침 공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드릴 게 있어요. 그 안에는 손글씨로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남자의 글씨. 편지지는 오래된 것 같았고 군데군데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보였어요. 그가 이 편지를 쓰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지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당신을 태우기 전까지 저는 누구도 태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당신은 내 버스에 올라와 줬고 내 삶에도 올라와 줬습니다. 버스는 종착지가 있어요. 근데 당신이랑은 계속 달리고 싶어요. 저는 더는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그 편지를 손에 꼭 쥐고 고개를 숙였죠.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 문 너머로 따뜻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 빛에 눈이 부셔서 저는 잠시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그 사람이 말없이 내 손을 잡았어요. 작은 온기였지만 그 속엔 약속이 들어 있었어요. 서로의 남은 시간을 함께하자는 그런 약속.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괜찮겠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질문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나이,
우리의 상처, 우리가 걸어온 각자의 길, 그 모든 것을 안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냐는 물음이었죠. 괜찮아요. 제 대답은 단순했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렵겠어요? 한평생 살아오며 겪은 고통과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서로의 버스를 함께 타기로 한 거예요. 남은 인생이라는 그 여정을 이제는 둘이서 나란히 앉아가기로 한 거죠. 가끔은 그가 운전대를 잡고 가끔은 제가 길을 안내하며 그렇게 함께 가기로 약속한 것이었어요. 늦게 시작된 사랑이지만 늦었기에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젊은 날의 사랑처럼 불타오르는 열정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스한 배려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그의 단단한 품에 처음으로 마음을 기대기로 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책임져 왔던 제게는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용기를 낼 만한 사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 단단한 건 그의 팔도, 그의 어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나를 끝까지 안아주겠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세월에 닳고 힘들었어도 여전히 누군가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그리고 나는 그 단단한 것에 기대어 조금씩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책방 문을 열 때도, 시내로 책을 배달할 때도, 그리고 밤에 홀로 누울 때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햇살 좋은 날에는 함께 강가를 걷고 비 오는 날에는 그의 집에서 책을 읽고 눈 오는 날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는 것을 함께 지켜보기로 했어요. 늦은 사랑이었지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혼자 견디기 힘들었던 그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던 그때 그가 나타났고 그의 버스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는 이제 우리 둘만의 작은 세상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책방 창가에 앉아 그의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전히 딱 정각에 오는 그 버스, 그리고 여전히 말이 없지만 이제는 눈빛으로 많은 걸 말해주는 그 사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정류장을 함께 지나게 될 거예요. 그 여정이 때론 험할지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